어떻게 더 감당을 해요? 부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봐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이 추세 상승이 지금처럼 7, 8년 온 것처럼 갈 수는 없다. 앞으로는 계속 시장의 하방압력이 강해질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기만 하면 돈 번다고 했었는데 그 옛날 얘기죠.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정말 조심해서 사야죠. 지금은 뭐 2030분들이 자꾸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여러 군데서 드렸는데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뭐 재건축 현장을 이렇게 쉽게 투자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골라서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재건축이 황금 로또아이라는 개념이나 어떤 그 프레임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시범 아파트를 짓고 그때 5층짜리입니다. 그럼 용적률이 심하면 80%짜리도 있고요. 보통 100에서 120% 사이에요. 많은데 한 150%였고 그리고 80년 초에 들어와가지고 지은 것들이 한 150에서 180 사이 지었어요. 용적률을. 그럼 요 두 기간에 지은 아파트들은 현재 용적률은 250%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100%짜리를 250%면 집이 2배 반이 되니까 건축비를 빼고도 집을 하나 팔고도 돈이 남아요. 로또죠. 용적률에 이제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지금 2000년에 지은 거를 볼게요. 2000년에 지은 것들은 180에서 220%, 30%가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 230%라고 가정할게요. 이런 걸 잘 모르시고 재건축 단지가 싸게 나와서 덥석 사면 안 되는 거죠. 230%인데 250%면 늘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건축비는 누가 내야 되죠? 내 돈으로 내야겠죠? 그게 요즘 보도에 나오는 부담금, 소송, 이런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서울에. 그러면 서울에는 재건축 투자할 것이 지금 5층, 7층, 12층 있는 압구정, 이런, 목동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재건축 투자하실 때 예전에 황금알은 이미 지나간 시대고, 그거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은 지금 거의 다 지금 가격이 반영된 상태고, 그래서 당분간은 재건축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들었던 이야기에 따르면 뭐 30층 이상에 살면 실제로 이게 나중에 정확한 논문은 없는데 건강에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논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얘기가 맞나요? 이 얘기 제 개인적으로 제가 퍼뜨렸다고 진짜 그래서 뭐 40층, 50층인데 살면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성공했고 뭐 한강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건 맞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몸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좀 안 좋아가 아니라요. 국내 논문도 있습니다. 진짜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정보 알려주시죠. 다음에 이제 불러주면 제가 가져올게요. 그렇죠. 제목까지. 그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몇 층부터예요? 30층 넘어서면서부터 그래요. 30층 넘어서부터? 네네. 그 데이터가 한국에서 최근에 한 두 분이 논문을 내셨고, 일본은 이미 20몇 년 전에 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보고 예전부터 고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 초고층 건축협회가 있어요. 50층 이상에. 거기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초고층은 좀 자제하자, 이런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요새 초고층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때 제가 힘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 작가님처럼 불러주시면은 많이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또 김 작가님 여기 나왔을 때는 또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이 중요해서 그랬고, 다른 데 가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초고층에 대한 문제점 제가 공부도 좀 해가지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죠? 일단 30층 이상부터 좀 안 좋다? 일단 유산율이 높아집니다. 이건 100% 나와 있어요. 유산율 높아지고요. 이 수면 상태가 여러분 아시죠? 초고층은요, 상위가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쭉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면 무너져요. 떡떡하게 있으면. 전문 용어는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그걸 주기 때문에 본인은 못 느끼지만 자면서 수면에 대한 무슨 물질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쾌적한 상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애들까지도 조사 논문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애들의 학업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체크한 겁니다. 유산율, 또 그리고 스트레스 두통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체크한 결과 초고층에서 특히 30층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 지상에서도 제일 좋은 층은요, 나무 높이인 이 6, 7m 높이입니다. 그 옛날 보면 부자들, 높은 사람들 보면 1층, 2층 위에 살잖아요. 로마 시대 걸 봐도 그렇고, 이렇게 1층보다 2층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이제 땅의 기운을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걸 따져봤을 때 30층이 좋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좋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하고 가서 이럴 때 너무 좋죠. 뷰 좋고. 네. 그래서 사무실 일 보고 나가면 되잖아요. 집에 쉬면 되잖아요. 가능한데 주거용으로는 누구나 이렇게 쾌적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중요한 건 여기서 살아봤어요, 여러분? 안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본 사람은 살라고 권유 안 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이야기 다음번에. 네, 자세한 얘기는 따로 한 편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논문 분명히 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한국 사람인데 유독 부동산에 좀 집착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동안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자된 분들의 사례가 일단 실제 존재하고 또 언론에서 그 부분을 또 부각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케팅 요소도 있고 실제 팩트 요소도 있는데 두 개가 합쳐지니까 누구라도 나도 부동산으로 돈 벌어볼까라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자극적인 용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반전세나 월세 얼마에서 아파트를 20채 갖기까지 이런 책들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게 그럼 나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의 포션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한참 했죠. 지금 한 7, 8년 동안 했는데 요즘은 약간 시들하죠. 시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점이 이제 바뀔 때가 저는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30들은 아직 안 빠져나오고 있는데 설마 이게 내려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길 다니면서 물어보거든요. 부동산이 계속 오르죠? 그러면 네,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년 전만 해도 저를 째려봤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지금은 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바뀌는 걸 느끼고 젊은이들도 이게 만사는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70% 자산 가지고 있는 한국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동산을 조금은 정리해야 되나요? 이미 하고 있죠. 다른 분들, 빠른 분들은 다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굳이 핵심 지역에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은 계속 유지해도 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여러 가지 지금 펀더멘탈이나 인구 구조나 해외 환경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정리 수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OECD 평균에 맞춰볼 때 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들 버블 같은 거 한번 겪고 나서 자산 비중의 배분이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가 조정됐거든요. 미국도 그랬어요. 한때 60%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이 스페인도 그렇고 이태리,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가 큰일이 있고 나면 배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오버된 상태죠. 그래서 특히 60대, 70대 분들, 50대 분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10년, 20년 뒤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60대, 70대 분들이 이제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50대 분들까지 가세하면 매물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예측하셔서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현명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자산 배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인구 감소랑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처분도 좀 필요한 거라는 뜻인가요? 그럼요.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분들도 있고 1인 가구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1인 가구 데이터 갖고 한번 좀 불러주시면 그때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인 가구. 소득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초고층 해야 될 게 많네요. 저 사실 초고층에 살고 싶었는데. 사는 건 좋죠. 잠시 1, 2년 사는 건 전혀 건강에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3년 단위 넘었으면 좀 문제가 되나 보더라고요. 논문상은 그래요. 제가 조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분들 삐쳐야 될 텐데 교수님이랑 친분이 있고 저도 아는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은 집값 폭등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완만한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뭘 놓치고 있길래 뷰가 다르신 거잖아요. 네네, 다르죠. 네, 어차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실명은 삐 처리되는 거라서 시청자 모릅니다. 그분들이 보시는 뷰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좀 건방 얘기인지 모르지만, 경제를 모르고 부동산을 얘기할 수 없고, 부동산을 모르고 경제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지금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따로따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학 박사님이신 그분들의 뷰는 거시 경제상 미국의 금리가 인하고 이런 걸 맞춰서 보시는 거고, 저는 국내 30년 동안 부동산 했으니까, 그리고 경제는 한 15년 전부터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 뷰를 맞춰보니까 그분들이 보는 뷰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타당해요. 있지만. 그리고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 뷰의 타당성도 꽤 아주 있어요. 타당성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서로 판단력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김 작가님은 되게 이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르죠. 제 이상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 뷰를 봐주셔야지 그것을 다르다고 특별하게 비판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분의 뷰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놓치신 거는 이 부분 같아요. 실제 시장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떤 사람입니까? 무주택자가 많잖아요. 그럼 무주택자가 많으면 무주택자들 중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임계점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구간에 대한 건 좀 깊이 들어야지 이제 정리가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팩트는 아직은 체크를 안 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걸 체크해 보니까 이거는 매수 여력이 너무 약하다. 펀더멘털에 안 따른다.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받쳐주는 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뷰에 대해서 만약에 언론에서 이 부분을 부각하면 더 빨리 내릴 것이고 현재 장세의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하방 힘이 너무 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반론을 드릴 수가 있겠죠. 뷰에 대해서 박사님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분명히 더 빠른 시간에 짧은 그 몇 년 안에 터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는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더 감당을 해요? 부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OECD에서 괜히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정책을 잡으라는 건데 저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봐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이 추세 상승이 지금처럼 7, 8년 온 것처럼 갈 수는 없다. 그 기간을 약간 늘릴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작년에는 특례, 올해는 신생아 이럴 때도 이제 교수님은 이제 그런 구간에서 집을 좀 이전엔 좀 사도 괜찮다라는 멘트를 하신 적이 있는. 네, 맞아요. 늘 이제 사면 안 된다고 하신 입장이 아닌 건데 그럼 부동산 관련 경매 건수가 요즘 제가 알기로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네, 많죠. 이럴 때 경매는 어쨌든 충분히 싸게 사는 거일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사도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매번 말씀드렸죠. 경매는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경매 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역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10년, 20년 정도 오래된 부동산 사장님을 아시면 그분이 경매 대리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분한테 부탁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경매 지표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경매 지표를 보시면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게 2022년 우리 하락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엄청 증가했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특례보금자리하고 신생아론으로 주택가격이 막 상승하고 그럴 때 보면 약간 주춤한 것 같다 다시 갔다 주춤한 것 같다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추세는 뭐예요? 이게 정책으로 커버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게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주지해야 될 상황이고 다만 최근에 지금 서울의 특별한 어떤 뷰가 보이는데요. 서울 경매가 계속 낙찰률이 30%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40%를 찍었어요. 3월 달인가에. 그 정도 수치면은 조금 경매 나온 물건들이 많이 유찰되거나 이런 것들이 낙찰이 돼가지고 됐던 건지 낙찰가율도 또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경매 시장에 말씀 주신 대로 기존 시장에 정상적인 거래 물건보다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쪽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기존 시장 걸 사는 것보다 경매 가서 난 집을 살래, 더 싼 걸 살래 이거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 앞으로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이 경매 가격이 앞으로의 주택 가격에 기준선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가격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 경매 물건이 또 계속 늘어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줄기 전까지는 앞으로는 계속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해질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의미 있는 여기 변화가 있는데 빨간 게 이제 서울입니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가지고 여러분 전세 기사 요새 보시잖아요. 전세가 상승했다 그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 전세가 상승하면 당연히 5억짜리 전세가 6억이 됐으면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돈이 남죠.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그러면 이 지표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왜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서초 반포 아크로비파크를 제가 예를 들면 전세 가격이 2021년 22년 초에 32평이 24억이었어요. 전세 가격이. 그랬다 2022년 말에 10억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14억, 15억, 16억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24억이던 게 15억, 16억이면 10억 차이 나잖아요. 그분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14억에 떨어진 다음에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는 지표는 15억, 16억이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이 지표만 보고 시장이 전세 가격이 상승이 매매 가격으로 이어진다? 이건 정말 빠른 판단이죠. 이 그림처럼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죠? 보증금을 못 돌려준 사람이 다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기저효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10억이 5억 됐다가 6억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었던 사람이 나가려고 그러면 4억을 못 내주면 당연히 경매로 들어가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대광 씨 말씀 주신 그 뷰는요. 인천부터요? 인천이요? 인천은 이제 국지적입니다. 아직 시장이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서
충분히 좀 빠진 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 저항선에 다다랐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입주하는 물량이 또 올해도 꽤 있어요. 네. 그런 단지들은 분명히 조정을 한 번 더 겪을 겁니다. 더 그 기존보다. 그럼 겪게 되면 약간의 조정 하락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오는데 그때 넘어가면 제가 볼 때 저항선까지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많지만 소화되는 선에서 뭐 현장별로 갈 것 같고, 광주나 대전은 조금 제가 볼 때 조심하는 국면이 아닐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방 요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다행히 그 입주 물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약간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한 해. 부산은 약세가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도 많고요.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비하면, 이게 이제 부산,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부산이거든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조금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어디 빠졌죠? 대구는 뭐 다 아시니까 뭐 말씀드릴 거 없고. 어떤데요? 뭐 아시면서 그러세요. 우리 시청자분 너무 잘 아시니까 대구는 계속 이 상태로 그냥 내년까지 올해 말 정도 지나야 좀 풀릴까,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세종은요? 세종은 대전이랑 비슷한가요? 세종은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입주 물량이 있고 갭 투자한 분들이 뭐 디테일까지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매물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매물이 많아서 약간의 대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전은 이제 강세를, 다른 데들 조정받을 때도 강세를 띄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전은 이제는 이제 하향 조정 구간을 이제 겪기 시작하는 때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린 게, 올 봄인 것 같아요. 지금 봄이죠, 봄인데, 1, 2월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은 이제 조금 조정 들어가고, 세종하고 같이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주신 얘기 그럼 정리하는 최종 질문으로, 자,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어떤 뭐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실 때 한두 푼이 아니니까, 여러분 진짜 글로 뭐 장사하시고 직장 다니면서 다 어렵게 모으신 돈인데 1, 2억을 갖다가 큰 그거를 단순한 어떤 시장 기사라든지 이런 거에 휘둘려가지고 사시면 예전처럼 영끌 그걸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가격이 여러분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양가가. 어느 지역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비율 정도로 충분히 조정이 된 데도 있지만 아직도 안 빠진 게 조금 거품이 유지되는 데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르고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0억이 됐는데 20억에서 18억 됐다고 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격이 유지되거나 앞으로도 올라갈 것인가 보셔야 되는데 그걸 안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20억이었던 게 18억이야. 이러면 싼 거로 착각해서 그 대출, 또 거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가격이 더 오르면 부동산 대한민국 망한 적이 없잖아. 이 얘기가 지금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요번 한 해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가을까지 충분히 기다리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전혀 지금보다 싸게 살면서 샀지 비싸게 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공공분양이 가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공격적으로 접하시면 자산 관리나 내 집 마련에 상당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자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다 움직이셨더라고요. 이번에 그 신생아론을 활용하거나 작년에 특례보금자리 그걸 활용해가지고 대환대출로 잘 하셔가지고 대조가 됐고, 지금 분들은 이미 상급지로 넘어가신 분들은 이번에 추첨제가 많거든요, 청약에. 1주택자라도 추첨제가 규제 지역이 아닌 것들은 꽤 물량이 많아요. 85초간은 또 물량이 많고, 그래서 청약제도에 민간에도 적용되니까 청약제도에 1주택자 추첨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 다음은 뭐 일반 무주택자분들하고 시장을 같은 뷰로 보시면서 갈아타실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다가 시기를 많이 놓치거든요. 예를 들면 내 집값은 비싸고 내가 이사 갈 집은 싸게 사고 가고 싶은 게 최고의 희망이지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집값이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됐을 때, 여기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질 때 내가 덜 떨어져서 사야지. 이거는 시기를 놓치기가 쉽고, 일단 저희가 많이 떨어질 때 가서 사고, 제일 좋은 건 이걸 먼저 파는 거예요. 팔고 현금을 확보하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불안하니까 이걸 못 팔고 들고 있다가 미스매치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1주택자 방법은 일단 파시고 전세나 월세로 가시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라면.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저게 한 번은 내릴 거다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는 유동성을 준비하시는 게 제일 최고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강인한 멘탈이 필요하죠. 네. 네, 이제 곧 있으면 올 만연한 봄인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우리가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우리 뭐 투자하신 분이나 무주택자분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지 않습니까? 피부로 이렇게 말로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부가 절대 싸우지 마시면 좋겠어요. 뭐 그때 집을 못 사서 너 때문에 못 사.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결혼하셨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려고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요새 이 폭등기 또 폭락 일시 이때 뭐 네가 그랬잖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 집을 사고 그랬던 것은 자본의 이익이라는 걸 둘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건데 맞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우도 생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신 분들은 꼭 부부 행복이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건강 챙기시고 그러면 또 기회가 오겠죠? 교수님께 결혼 네, 얘기하시니 저도 네. 꼭 여자친구는 없지만 결혼을 3년 내에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무조건 하도록 와,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하객으로 오시면 종합운동자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의금 기다리겠습니다. 교수님과 또 다음번에 1인 가구랑 초고층의 위험성에 대해서 콘텐츠 조만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